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첫 번째,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용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겁니다. P이면 Q이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명제라고 불렀었죠. 명제. P나 Q를 각각을 뭐라고 불렀었느냐면 조건이라고 했었어요. 조건. 조건 두 개를 이면이라는 화살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명제가 됐었어. 이 앞에 있는 조건, 이 조건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가정이라고 불렀었고, 뒤에 있는 조건 Q, 요거를 결론이라고 불렀었죠. 이 명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명제를 읽어봐야 되겠지만 참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 참 거짓에 관계없이 이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불렀었다고요. 이제 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었다라고 치면 그러면 용어가 늘어나요. 어떻게 늘어나느냐? 이 앞에 있는 P라고 하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때부터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가정이라고 해도 돼요. 얘는 조건이죠. 가정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참이었을 때는, 거짓이었을 때는 소용이 없고 참이었을 때는 특별히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얘기야. 또 Q라고 하는 조건, 이 조건은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조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 용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두 개를 같이 배우기 때문에 혼동할 수가 있어. 얘가 필요 조건인가? 얘가 충분 조건인가? 이렇게 혼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화살표를 주는 입장, 참이었을 때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화살표를 받는 입장,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외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말장난이죠. 화살표, 뭐 화살, 총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P에서 Q 쪽으로 화살표를 보냈죠. 총을 쐈죠. 총과 자음이 똑같은 충분 조건, 치읓 치읓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많고, 뭐 총을 쐈건 뭐 화살을 쐈건 간에 Q가 맞았겠죠. 그죠?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프겠죠. 아프고 피를 흘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피읍 피읍 연결시켜서 외워주는 방법을 나는 어렸을 때 활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용어를 외워두셔야 돼요. 자, 천천히 읽어볼까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그러니까 거짓일 때는 소용이 없고 참일 때 기호로 지난 단원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참이었을 때는 이렇게 P, 금을 두 개를 그어요. Q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은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보통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 그죠? 뭐 또 집합에서도 뭐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 또 명제에서도 화살표 이런 것들은 설명이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거야.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에 비해서 이 화살표 두 개짜리를 붙이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참이었을 때 한해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일단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뭐랬었어요? 첫 번째로는 누가 충분 조건이고 누가 필요 조건이냐, 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죠. 두 번째는 또 뭘 알아야 되느냐면 문제가 나오는 형태, 모양,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명제가 참이야 그랬을 때 얘는 뭐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어떻게 문제는 출제가 되느냐면 조건 두 개가 보통 나와.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P는 뭐냐? X는 1이야. Q는 뭐냐? X제곱은 1이야. 땡땡인데 잘못 썼죠? 이렇게. 별거 없이 조건 두 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물어보느냐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무슨 조건이냐? 라고 보통 물어봐요.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다음 중 보기에서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출제가 된다고요. 이 문장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P가 주어야 그지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바로 P를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있는 Q이기 위한은 무슨 뜻이냐? 이 부분은 Q와 비교해서 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Q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야. Q는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거야. P라고 하는 거. 얘랑 비교했을 때 무슨 조건인지를 물어보는 표현이라고요.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이때는 주인공이 누구야? Q가 되는 거예요. Q가 무슨 조건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보통 명제를 P 화살표 Q와 같은 방향으로 보통 많이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Q이면 P이다 같은 경우에는 다시 Q 화살표 P라고 나타내요. 보통 뭐 P 이렇게 Q 이런 표현 화살표 방향을 왼쪽으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잘 안 한다고요. 또는 Q 화살표 P 이런 방향 이런 식으로는 화살표를 이쪽 방향으로 주로 쓰지 이쪽 방향으로는 잘 안 쓰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편의상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를 붙이고 요 방향 이게 먼저고 가정 이게 결론이 되는 거야.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냐를 확인할 거야. 맞아요? 당연히 맞지. x가 1이면 1 대입해보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 물론 부분집합 관계로도 알 수가 있죠. 요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쪽 방향은 그러니까 여기부터 얘가 가정이 되는 거지. 이쪽부터 읽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하잔 말이야. x제곱은 1은 x는 1이다. x제곱이 1이면 이거는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이라고 하면 이거는 틀린 거잖아. 요게 이 방향은 틀린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맞는 방향이고 이쪽 방향은 틀린 방향이야. 물론 집합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부분집합 관계로도. 그래서 만약에 P를 물어봤다면 P가 무슨 조건인지를 물어봤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느냐면 P에서 Q 쪽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요거는 참이 되는 건데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니까 화살표를 주는 거는 충분 조건이 됐죠? 받는 거는 필요 조건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P는 이거는 충분 조건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이제 Q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Q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살표를 받기만 했잖아. 그치? 주는 건 안 되는 거잖아. Q는 화살표를 받았단 말이야. 받은 건 필요 조건이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은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단순하게 요것만 보고 이거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만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주로 출제는 저런 화살표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주로 조건 두 개가 주어지고 P던 Q던 둘 중에 하나 그게 무슨 조건이냐 나머지 조건과 비교해서 무슨 조건이냐 라고 출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화살표를 주는 게 맞는 건지 받는 게 맞는 건지 요거를 확인해서 주는 게 맞으면 충분 조건, 받는 게 맞으면 필요 조건. 또 얘도 마찬가지겠지? Q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받는 게 맞으면 필요 조건, 주는 게 맞으면 충분 조건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한편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기호로 여기다 금을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많이 봤던 기호예요. 금을 긋는다. 아니다와 같이 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만 있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니고 거기를 보시면 P 화살표 Q, P이면 Q이다 이고 Q이면 P이다. 우리 기호로는 이쪽 방향도 맞고 이쪽 방향도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P에서 Q로 가는 것도 참이 되고 또 거꾸로 Q에서 P로 가는 거 여기라고 배웠었죠. 이 두 가지가 다 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요것도 참이 되고 요것도 참이 되고 이랬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양쪽 방향으로 기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요거 P, Q 뭐 그럴듯하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양쪽 방향으로 보통 이렇게 나타낸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것도 뭐 확정적으로 무조건 이거는 이 뜻이야 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야. 나는 주로 요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화살표하고 OX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어쨌든 양쪽 화살표와 같이 나타내고요. 이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요. 또는 필요 조건도 되는 거죠.
양쪽이 다 맞았다면 화살표를 주는 충분 조건도 되고 화살표를 받는 필요 조건도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느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조건의 종류는 차민 명제에서 조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로는 충분 조건. 두 번째로는 필요 조건. 세 번째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 필요 충분 조건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어. PQ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거도 틀렸고 이거도 틀렸고 그런 경우도 있어.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어. 둘 다 맞았을 수도 있지만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아무 조건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무 조건도 아니다라고 해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건 앞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참이었을 때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이게 참이었을 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앞쪽을 봤을 때예요. 필요 충분 조건은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었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무 조건도 아닌 거는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었을 때 이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 조건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는 약간 다르게 설명했는데 이게 엄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보충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우리 교재에서 이 표 있는 부분을 보시면 P, Q 자, 요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었을 때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물론 P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앞에 거 충분 조건이다 라고 참고에 표에 나와 있어. 이게 거짓이고 이게 참이었을 때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그랬어. 물론 P를 기준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이런 뜻입니다. P는 Q이기 위한. 또 P, Q에 대해서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었을 때는 P를 뭐라고 부르냐. 물론 이건 Q도 마찬가지겠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설명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게 느껴지나요? 충분 조건은 어떤 경우에요? 요렇게 되었을 때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빠졌죠, 지금. 필요 조건은 요렇게 되었을 때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빠졌죠. 그죠? 네. 필요 충분 조건은 똑같아요. 아무 조건도 아닌 거는 아예 설명이 없긴 하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입장 차이인데, 답을 쓰는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정확한 답을 써줘야 돼. 가장 정확한 답. 예를 들어서 주관식이다. 가장 정확한 답을 써줘야 돼. 보기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요렇게 되었을 때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되었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가장 정확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고요. 물론 얘가 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써줘야 돼. 하지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 조건이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어. 그런 경우는 꼭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방향이 성립하는 걸 다 충분 조건이라고 문제를 내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충분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충분 조건일 수도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일 수도 있어. 또 문제를 내는 사람이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필요 조건만 되는 게 아니야.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필요 조건일 수도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일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관계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충분 조건이라는 말 안에는 엄밀하게는 필요 조건이라는 표현도 들어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평행사 변형이 있어. 근데 여기에 직사각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행사 변형과 직사각형은 다른 거죠. 다른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평행사 변형 중에서 일부가 직사각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 관계가 이런 관계나 비슷해. 이만큼을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 일부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그거는 필요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면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써야 되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평행사 변형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성질들이 있어서 직사각형이네 라고 학생들이 인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충분 조건이라고 써놔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해도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오류가 아니야. 충분 조건이란 말 안에 필요 충분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을 써도 충분히 충분 조건이라고 말해도 된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직사각형을 문제 내는 사람은 평행사 변형이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범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살짝 넘어가도 괜찮아요. 또 문제를 풀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내가 추가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문제가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이 모양이었을 때 충분 조건, 이 모양이었을 때 필요 조건, 이 모양이었을 때 필요 충분 조건, 둘 다 X였을 때는 아무 조건도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꼭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 이것도 맞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충분 조건이라는 말 안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면 더 좋고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